번의 사망사고로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만약에 재해 사고가 한 명의 사망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거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노조의 힘이 형평성에 어긋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건설사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시공사인 건설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수익 창출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이런 수주 전쟁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비사업에서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지역들은 대규모 대형 건설사에서 입찰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 악적인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또 얼마 전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가 됐고요. 6개월 뒤부터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택 공급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공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분양 물량이 40% 급감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주택이 부족한 거는 너무나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택 공급 빨간불이 켜졌다. 상반기 전국의 주택 분양이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착공 물량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자, 왜 그러냐? 왜 착공 물량과 분양 물량이 줄고 있느냐?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미분양 적재.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뿐만이 아니라 악성 미분양들까지도 굉장히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줄이거나 지연돼 향후의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입주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등의 매입 효과로 23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이긴 했다. 리츠에서 좀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주택 공급 물량도 양극화가 되고 있답니다. 올해 지방 아파트 분양 비중은 44%에 그친대요. 원래는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방의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적체가 됨으로써 지방에 대한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단 대형 건설사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97,000가구 중에 지방 물량은 43,000가구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지방 공급 비중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도 22,000가구의 적체를 보이고 있다. 선별 분양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분양 시기도 조절하는 단지가 늘 수도 있다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이렇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50년 동안 정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성이 뚜렷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원자재 값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건설 공사비가 29% 껑충 뛰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멘트 값은 42%, 골재 36.5%, 레미콘 32%다 올랐습니다. 자재비뿐만이 아니라 공사비,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금융비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가 공사비의 30-40%로 비중이 커졌다. 원래는 자재비가 공사비 중에 조금 낮았었는데 25%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30%에서 40%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살펴보면은요, 시멘트 가격과 레미콘 가격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시멘트 가격은 42% 상승을 했고요. 레미콘 가격은 32%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자재값, 자재 가격만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인건비 또한 만만치 않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당해년 1월 기준 주요 직종 노임 단가를 보면은요, 작업 반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비 2025년에도 12.1% 상승을 했고요. 일반 일용직 근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14만 8천 원에서 16만 9천 원으로 13.3%, 그 다음에 조력공 16만 원에서 18만 원 12.2%, 콘크리트 공 같은 경우에는 22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26만 6천 원으로 16.7%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사실 평균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경험해 본 결과 콘크리트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당이
단위 28만원에서 32만원까지 가고요. 작업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이지만 기본적으로 25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거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견건설사나 소규모 건설사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중견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흑자도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해가지고 폐업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중견건설사 부도 내년에도 모른다. 이거는 당연히 지금 좋아질 환경이 절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내고도 쓰러지는 건설사, 중견건설사 줄도산 경고도.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흑자도산. 지금 흑자도산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고의도산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까지 잘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래 10억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약금 10%, 중도금 60%까지 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30%가 남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회사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올라갔고 그러니까 잔금 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잔금을 못 치겠죠. 그러면서 신용회복이라든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억에 분양했던 게 분양 포기, 수분양자가 분양을 포기했는데 지금 10억에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미분양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흑자도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견 건설사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중견 건설사들이 주었던 협력업체들 또한 계속해서 줄도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설경기 침체에 살얼음판 걷는 건설사 하루 평균 1.5개. 1개 반씩 폐업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500개 가까이 폐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견건설사들을 폐업하거나 도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조합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입주를 시작한 메이플자이 있죠. 여기 서초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메이플자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굉장히 좀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만 남고 중견건설사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문을 닫게 되죠. 자, 그러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독점 체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의 정비사업지에 독점 체제로 들어왔다면 시공사 선정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갑이지만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또 발췌를 해봤습니다. 시공사는 5천억을 조합한테 더 내라 요구를 하죠. 조합은 당연히 못 낸다고 했겠죠. 5천억이면은요, 만약에 5천 세대가 있으면은 세대당 1억씩 추가 분담금을 더 내는 거예요. 공사비 갈등 속출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딜 수밖에 없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멈추고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면은 공사가 멈추면 조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문제도 있지만 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정비사업은 사업의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조합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메이플자이 조합과 지금은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6월에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4,860억 규모의 공사비를 추가로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1인당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GS건설에서 이 신반포 사지구 여기 재건축을 수주할 때 당시에 그 금액을 보면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신반포 사주구 처음에 공사 수주를 2017년도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요, 메이플자이의 수주는 평당 499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 실질적으로 797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 10월에 수주 계약을 처음 체결했을 때와 2024년 1월, 2024년 4월, 2025년 1월 도급 변경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었던 도급 계약이 800만 원까지 점프를 하면서 60에서 70% 정도가량 공사비가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비 갈등과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의 문제가 이것만의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건 따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돈을 아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최대한 법률 허용 한에서 그리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이해
안타깝게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거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제 사고가 나면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정부와 그 다음에 지자체가 다 협동해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의 과실이 있거나 하면은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구속되고 이런 사례들, 이게 지금 저는 이 건설회사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 현장에 있어서 정말 좋은 법인가는 사실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법과 불법만 더 성행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재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부상사 2명 이상, 6개월 치료, 6개월보다 치료를 더 요하는 거죠.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경영 책임자 의무는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예산 인력 확보를 해야 되고, 위험요인 개선 점검을 해야 되고, 종사자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답니다. 처벌 수위는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사고 같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한 번의 사망사고로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만약에 인사사고, 재해사고가 한 명의 사망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대규모 회사, 대형 건설사들한테의 쏠림 현상, 일감 몰아주기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결과로는 내가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 대책, 추가 법률이 나오는 거고 개정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노조에서 내가 이제 집회를 해요. 그러다가 좀 과격한 시위로 번져가지고 이제 뭔가를 부시고 폭력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했다면, 이거는 일일이 누가 어떤 거를 부셨어, 누가 어떤 거를 깼어, 이거를 전부 다 소명을 해야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건설사에 본사가 있죠. 협력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사의 노조들과 협상을 해서 그 협력업체의 노조들을 위임을 받아서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서 건설 회사의 이제 노조가 이제 본사랑 사측에 협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협력업체에 있는 각자 사측에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 이후에 협상을 하지 않고 있던 그 노조들이 지금 파업에 돌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노조의 힘이 형평성에 어긋났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부분들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시장, 서울시에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93.6%밖에 안 됩니다.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정비사업 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이 정비사업 쪽의 수주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해외로 눈을 돌리겠죠. 지금까지 건설사의 어려움은 공급의 어려움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수주를 해놓고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또 대립하는 그런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공급 부족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잠깐 6.27 대책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항상 공급 부족하다라는 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내가 집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 집은 꼭 매수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